안녕하십니까. 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서양사 개념여행, 이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300년의 과정을 조금 이제 지난주 설명에서 좀 빠진 부분, 조금 디테일한 걸 좀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 이야기를 지난번에 르네상스의 기점을 단테의 신곡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이 도대체 서양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의 의의가 뭐고 위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일단 단테의 신곡은 서양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버금가는 그러한 작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테의 신곡은 굉장히 어렵고도 잘 써진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 왜 그렇게 보통 사람이 읽기가 어려우냐? 첫째는 성경을 완전히 알아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완전히 알아야지 신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까지를 알아야지 또 신곡의 대강이라도 말하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곡 작품 안에 구석구석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곡은 지옥편 33편, 연옥편 33편, 그 다음에 천국편 33편 이렇게, 그 다음에 서문 하나 이렇게 전부 10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당연히 좋은 일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말하자면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도대체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의 어느 부분에 가 있는가, 천국에 어디에 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한 말하자면 신곡이 있는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신곡을 모르고서는 정말 서양사 혹은 서양 문화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만큼 신곡은 서양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신곡이 또 부작용도 사실은 좀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그 전까지 서양에서는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옥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 어두컴컴하고 막막한 곳, 적막한 곳, 성경에도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스 신화에도 무슨 하데스 같은 사람 지키는 곳, 그냥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정도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식으로 모양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단테는 자기의 상상력을 100%, 120% 발휘해가지고 지옥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곡을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옥이 구체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걸 누가 이용을 했느냐? 교회 측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교황청 쪽에서 여기. 왜냐하면은 너가 잘못하면은 면벌구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지옥 간다. 지옥 가면은 거기 가서 그렇게 무서운 데서 말하자면은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특히나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니까 두려워서라도 면벌구를 더 사게 되는. 그러니까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오히려 교황이라든지 교회 권력은 그걸 면벌구 판매에 이용하는 그런 오히려 말하자면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1층에 림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사의 천재 3인방을 이야기할 때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이야기했는데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중에 아테네 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손을 위로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가리키고 있고 하여간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철학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인들, 말하자면 성인들, 뛰어난 스승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몽땅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의 1층에 있습니다. 림보라는 변옥에. 왜 그렇게 됐느냐? 기독교식 해석으로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예수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인데, 그참 단테가 쓰면서도 조금 신기하고 자기도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벌을 주느냐, 아무 벌도 주지 않는, 원래는 지옥이면 벌을 줘야 되는데 단테의 이론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지, 천당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단테의 신곡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단테 그 신곡에는 단테가 미워하는 모든 놈은 다 이미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여버렸습니다. 작품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말하자면 횡포고, 그게 단테가 살아있을 때 출간이 됐으면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됐을 텐데, 단테가 1321년에 죽었는데 이 신곡은 1320년에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재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문학을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뭡니까? 책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책의 날 1995년에 유네스코가 제정한 건데, 책의 날이 그게 이제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이 책의 날인데, 왜 4월 23일이 책의 날이 됐느냐? 이날 아주 위대한 문학가 두 사람이 서로가 살아생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죽는 거는 같은 날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쓴 사람입니다. 그때 돈키호테의 인기는 정말 스페니쉬권에서는 대단했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희죽희죽 웃으면 그 옆에 사람이 저 돈키호테 보고 있구나 라고 할 만큼 돈키호테는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가 죽는 날 또 누가 죽었느냐? 셰익스피어가 죽었습니다. 4대 비극, 5대 희극, 서양에서는 호메로스, 단테, 괴테와 더불어 소위 그 4대 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공교롭게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같은 날 죽는 바람에 유네스코에서 4월 23일을 책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르네상스 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여담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어간 혹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신교권에서는 이제 교황의 권위가 많이 무시됐지만은 구교권에서는 여전히 교황은 대단한 위세를 발휘했었습니다. 그걸 단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지동설. 그러니까는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 천동설을 믿고 있다. 갑자기 지동설을 믿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무려 20년 동안 연구해서 확실히 본인은 지동설을 믿었는데 발표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세인들의 반응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두려워서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책을 갖다가 발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코페르니쿠스가 죽는 바로 그날 당일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2시간 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참 우연이죠.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도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보다도 한 100년쯤 후의 사람인데,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너무 확실하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갈릴레이도 굉장히 조심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이론을 두 우주 책에 나오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그 두 우주 책에는 하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책이고 하나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책입니다.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어떻게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교황청의 레이더에 걸립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금서 목록에 올라갔고,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최소한 감옥살이, 그보다 더 큰 무슨 어떤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고령이었고
또 교황이 갈릴레오의 친구였습니다. 교황들이 전임 교황도 친구였고 새 교황도 갈릴레오하고 교황이 되기 훨씬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차마 감옥에 보내지를 못해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갈릴레오는 결국은 죽는데 그 과학의 혁명의 밑받침이 됐던 수많은 이렇게 전체 이야기뿐만 아니고 뭐 진자 이론 뭐 피사의 사탑에서 뭘 떨어뜨리고 하는 거 모든 하여간 너무너무 과학의 업적이 많은 걸 그 당시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오를 다른 벌을 못 줬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장례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죽을 때 당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의 위세가 무서웠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걸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지난번에 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때는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비슷했는데 쩌빙글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연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도대체 카톨릭에서 자꾸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연옥이 누가 지어낸 거냐? 이거 없는 개념이다. 이거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어릴 때 받는 그 유아세례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세례는 제대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그 이론을 제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종파를 제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쩌빙글리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민족주의자이기도 하고 그 로마 교황청에 완전히 눈밖에 난 사람인데, 처음에 왜 눈밖에 났느냐? 체코어로 자꾸 미사를 집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프라하대학교 총장도 하면서 교회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직 사제였는데, 그러면 라틴어 미사밖에 하지 못하는 게 당시의 법이었었는데, 이 야누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체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무조건 체코어로 미사 집전을 할 거야 하고 계속 우겨가지고 교황청에서 단단히 미움틀이 박혀 있었는데, 또 매관 성직을 갖다가 팔고 사는 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짓이다, 지옥 간다 라고 이제 교황을 대놓고 비난을 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화형 당했습니다. 화형. 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할 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얀 후스인데, 후스가 체코어로 후스가 독일어나 영어로는 구스, 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굉장히 의연하게 화형을 당하면서 화형 집행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거위 한 마리 목을 치는 거는 참 간단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목을 자르지도 못하고 화형을 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의연히. 근데 정확히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1415년에 죽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다 붙인 게 1517년입니다. 102년. 이만하면 소름 끼치도록 맞는 거 아닌가요? 구스와 거위와 백조 이야기, 늘 이렇게 종교개혁 이야기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개혁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마틴 루터는 루터교로 가고 칼뱅은 프랑스로 가서는 위그노는 촌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촌놈들. 그러니까는 구교를 믿는 사람은 세련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이론이 들어와가지고 촌놈들이나 믿는 종교라고 그냥 위그노라고 이렇게 붙여졌고, 결국은 이제 이런 종파들이 퍼져가지고 종교 내전이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30년 전쟁까지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가장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게 프랑스, 일부러 흑판을 지우지도 않았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루이 13세가 그 국익을 종교보단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프랑스는 진짜로 크게 이익을 봅니다. 어떤 이익을 보느냐? 결국은 이 30년 전쟁을 더 이상 이제 피를 보는 건 지겹다.
제발 좀 그만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참전국이 다 모여가지고 3년에 걸쳐서 모든 조항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조약을 맺었던 게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17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한 겁니다. 알자스 로렌 마지막 수업에도 나오고, 하여간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붙었다 하면 이 지역이 독일이 셀 때는 독일이 가져가고 프랑스가 셀 때는 프랑스가 가져가고, 이게 라인 강변에 있는 건데 철 생산량이, 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루이 13세는 이때 신교파에 서는 바람에 알자스 로렌 지역을 획득하는 엄청난, 말하자면 이익을 봅니다. 이게 다시 언제 독일 편으로 넘어가느냐.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고 보불 전쟁, 그러니까는 프러시아와 이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게 1870년이니까 이때로부터 230년 후죠. 230년 후에 다시 독일이 또 알자스 로렌 지역을 또 가져갑니다. 그 알자스 로렌은 또 1919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는 프랑스가 또 가져갑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쟁 보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만큼 요지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교파에 섰던 모든 나라들은 큰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 30년 전쟁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거는 이게 다 독일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독일은 이상하게 피해 굶주린 땅인지 0차 대전도 독일에서 벌어지고 1차 대전도 독일에서 벌어지고 2차 대전도 독일에서 벌어지고, 뭐 이유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일이 통일이 되거나 독일이 힘이 세지면 유럽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성 로마 제국을 사실상 해체했다.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했다는 이야기가 독일을 해체했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여기서 66개의 공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에 독일은 이제 더 이상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조각 나가지고, 이게 큰 것만 66개고 작은 거로 했을 때는 300개까지도 갑니다. 독일이 이렇게 공 밑에 100국, 100짝이 다스리는 나라, 무슨 뭐 이렇게까지 갔을 때는. 그래서 1번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1번이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상 해체되고, 이때 제대로 나라 꼴을 유지한 건 오스트리아밖에 없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리아가 이때부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세니스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완전히 중요한 거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나 남트 칙령 때만 하더라도 신교 중에서 대접을 받던 건 루터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해서 모든 사람은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믿는 거는 종교는 자유다.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루터파를 믿든 이 칼뱅파를 믿든 혹은 가톨릭을 믿든 혹은 영국 성공회를 믿든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다. 이때 확실히 됐고, 알자스 로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을 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이제 이때 독립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인 독립 상태였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베스트팔렌 조약으로서 문서적으로 공식적으로 전 유럽 국가한테 독립을 갖다가 공인받았다. 스위스도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오래전부터 윌리엄 텔에 말하자면은 그 사과 그때부터 이미 독립된 상태였는데, 역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럽 국가한테 독립을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덴마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덴마크죠. 덴마크가 들어와 가지고 독일 영토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요 위에가 이제 이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독일 영토의 상당 부분을 뜯어갑니다. 물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져가지고 다 토해내는 상황이 연출되지만, 어쨌든
베스트팔렌 조약의 끝에는 이제 덴마크 스웨덴이 독일 아래 영토를 갖다가 상당 부분 획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국민국가가 많이 탄생했다. 이렇게 자꾸 싸우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국경을 정확하게 긋자. 어디까지 가고, 그전까지는 국경 개념도 크게 없었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고, 어디까지의 주권이 미치고, 여기에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 국민이다 하는 게,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가지고 확실히 근대 국민국가로 이제 영토도 나누고 말하자면 국경도 나누고 해서 딱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많이 만들어졌죠. 네덜란드, 스위스, 하여간 그 다음에 66개의 공국들도 각각 자기 영토를 확보하고 그게 다 근대 국민국가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제법 규칙의 완성인데 국제법 규칙의 완성이 뭐냐면은 유럽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이제 모델 큰 이 전쟁이 나면 유럽은 전쟁 자체도 이상하게 패싸움입니다. 패싸움. 1대1로 싸우는 경우는 잘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계속해서 동맹, 삼국 동맹, 무슨 삼국 연합, 삼국, 사국, 오국 하여간 그때 자기 그 필요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유럽은 이렇게 해서 패싸움을 즐겨했는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을 때 국제법을 이제 완전히 만들어서 이 조약의 의견을 어기는 사람은 나머지가 집단 안보 체제로 단체로 응징한다 하는 조항까지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나라가 특정한 나라가 함부로 행태를 못 부리게 하는. 그래도 독일이 힘세지고 어느 나라가 힘세지면 결국 행포를 부리게 돼 있고 지금 미국처럼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개겨버리면 힘센 나라의 황제나 집권자가 개겨버리면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하여간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했다. 이게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도 국제연맹, 네이션 오브 리그 그런 걸 만들었었죠. 국제연맹도 그랬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UN, 국제연합 만들 때도 역시 이런 관행이 적용이 됐었고. 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거쳐서 이렇게까지 온 300년 이상의 중세 서양사였는데 이제 개념 이 대강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왔고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도 다 말하자면 개런티가 안 되고 안전 보장이 안 되니까 이때의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빌미로 더 이상 육체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지는 말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하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는 건가?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계몽사상, 그게 17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몽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몽사상, 대표적인 계몽사상, 영국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 그 다음에 잔 로크,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해석하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제, 하고 그 계몽주의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혁명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은 서양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주제를 다른 걸로 옮겨가겠습니다. 주제는 다음 주부터 몇 주간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 중국이 절대로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 지정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서양사로 돌아와서 혁명의 시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온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지금 바로 현대사입니다.
그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